BC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법안, 외사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 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언장이 되려면 딱 3가지 요소만 이렇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이민영 변호사님은 에스테이트 로여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테이트 로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는 버나비에 위치한 GBC 로에서 상속 신탁 업무를 맡고 있는 이민영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상속 쪽이나 신탁 쪽을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저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즈니스 로라든가 리얼 에스테이트 뭐 그쪽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 번 저희가 상속 관련돼서 유언장 그리고 위임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사례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신탁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네. 유언장하고 위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회계사님 이전에 하신 클립들을 보면 유언장에 대한 내용, 위임장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다른 사례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유언장의 구성 요소. 음. 캐나다에는 여러 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BC 주에서는 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라는 그 법안이 어떻게 유산이 다루어지는가에 대해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BC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법안, 외사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 외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유언장이 되려면 딱 3가지 요소만 이렇게 충족이 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돼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유언장을 만드시는 분께서 그 유언장 문서의 가장 말미에 최소한 2명 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언자가 계신 앞에서 그 2분의 증인이 또 서명을 해주시면 그걸로써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위트니스를 한다는 의미가 네. 그 유언장 내용을 다 위트니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서명을 하시는 것만 보면 되고요. 그렇죠. 서명. 유언장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됩니다. 근데 네네네. 주의하실 것이 증인이 되시는 분들은 미성년자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언장을 만드시는 분의 가족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배우자가 그렇죠. 하신다거나. 그리고 어떤 분을 베네피셔리로 유언장에 정하셨다면 그 베네피셔리 분은 증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의 그 배우자도 증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가장 안전한 거는 증인을 아예 모르는 남 아니면 그냥 친구라든가 아예 유언장에 언급이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제가 자주 보는 건 또 네. 변호사님 사무실에 변호사님과 네, 리걸 맞아요. 어시스턴트가 또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많이 네. 봤고요. 유언장 내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누가 유언장을 만드는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들어가겠죠.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만드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현재 주소는 어디고 내 직업은 어디고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언장을 만든 경우 지금 또 유언장을 만들면 그게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내가 예전에 만든 모든 유언장은 철회한다. 그런 revocation claus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의 executor가 될 것인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지정을 하고요. 보통은 한 번만 지정하시는 것보다 한 분을 지정하되 이분이 만약에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백업으로 alternative executor를 이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 절차, 내가 어떤 funeral을 원하는지, 내가 cremation을 원하는지, burial을 원하는지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beneficiary, 어떤 사람이 나의 유산을 받을 것인가. 유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친구에게는 첨보를 그냥 캐시로 주는 걸로,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내가 타고 있는 뭐 컬렉터 차를 주는 걸로, 아니면 residual benefit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 유산을 이제 세금 다 갚고 빚 다 갚고 남은 모든 금액 residue라고 하는데요. 그 residue를 뭐 이 사람에게 다 통째로 준다. 아니면 residue를 반으로 나눠서 이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유산을 이제 배분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이제 instruction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언장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자산 분배를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언장 안에? 유언장 안에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Statutory Declaration이라고 해서 따로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이라면 유언장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터 오브 위시라고 있죠. 예, 네. 포멀한 형식은 아니지만 맞아요. 캐주얼하게 네. 유언장과 같이 이유 같은 걸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맞아요. 네. wish라는 거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나의 희망 사항을 적어서 알리는 맞아요. 거죠. 유언장이라는 게 사망해야 공개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 상속자 입장에서는 좀 맞아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 근데 맞아요. 그걸 도와주겠지. 네. 이해하는 데 도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했는지. 네. 네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에게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자녀에게만 제가 사는 동안에 집 사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유산을 동등하게 분배하면 아무래도 제가 도와주지 않은 자녀에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조금 더 주되 그에 따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과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맞아요. 설명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맞아요.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내용은 유언장에 적으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뭐 letter of wish 같은 거를 적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얘는 굉장히 successful하고 혼자서 자수성가해서 잘 살지만 얘는 약간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장애도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준 거다. 이해를 해달라. 뭐 맞아요. 그런 내용을 네. letter of wish에 넣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만약에 내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에 guardian clause라고 하죠. 후견인을 이제 정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유언 집행자의 보수, remuneration이라고 네네네네. 법적으로는 하는데요. 유언 집행자의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파트타임 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compensation, 그 remuneration을 클레임하시겠어요? 라고 처음에 여쭤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안 할 거예요. 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패밀리 건데요. 네, 그러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실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네. 어렵게 골치 아프게 할 줄 맞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가족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reasonable한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compensate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그 유언장에 기록이 되나요? 만약에 제가 딱 생각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딱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에게 뭐 10,000불을 주겠다. 아니면은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뭐 30불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유산의 2%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또 창의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내용도 쓰지 않으시고 유언장 내에 만약에 내 이그제큐터가 원하면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BC에는 Trustee Act라는 또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rustee Act에 보시면요. executor가 클레임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관리하는 유산의 맥시멈 5%까지 5%를 넘지 않는 한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고요. 무조건 내가 클레임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executor면. 그럼 3%를 받겠습니다라고 그 beneficiary 분들에게 말씀을 해서 beneficiary 분들이 다 네, 괜찮습니다 하면 제가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쉽진 않겠네요. 네, 그게 쉬운 쉽지 과정은 않기 아닙니다. 때문에 네, 네네네네. 가격을 이제 딱 오케이. 정해 주시면 그거는 그러네. 그냥 바로 네. 받게 되는 거니까 간단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유언장을 쓰셨어요? 인제 고객분한테 여쭤보면 이그제큐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가족들이 다 맞아요. 한국에 있다 보니 작성을 못 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굳이 캐나다에 계신 분이 executor일 필요는 없죠. 법적으로는. 세금적인 네. 문제는 이제 그건 다른 고려를 해 얘기지만. 보셔야겠지만 네네. 정 없으면 한국에 있는 친척을 executor로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가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하면 뭐 친구를 할 수 있고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함께 해왔던 변호사님 아니면 함께 해왔던 어카운턴트 분 이렇게 네.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에 하겠죠. 왜냐하면 변호사분이나 이제 회계사분들은 법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순조롭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런 요청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산이 꽤 많고
복잡해요. 그런 경우에는 신탁 회사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은 가격이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 있죠.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원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testamentary trust라고 하죠. 신탁을 또 넣을 수 있겠죠. 한국은 이제 신탁 개념이 거의 없는데 네. 요즘 유언 신탁이라고 금융기관에 이런 데서 광고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얘기한 유언 신탁이라는 게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맞아요. 테스타멘터리 네. 트러스트. 네. 네. 모든 경우에 유언 신탁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었을 때 내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아직 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유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트러스티라는 이제 관리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테스타멘터리 트러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미성년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신탁만 세워서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산이 관리가 됐다가 내 아이가 19살 때 모든 자산이 다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너무 젊은 나이에 모든 자산이 배분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30살까지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interim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21살에 뭐 10만 불 주어지고 25살에 또 20만 불 주어지고 28살에 뭐 30만 불 주어지고 그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gradual distribution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신탁을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 자녀나 아니면 수혜자들이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뭐 미성년자도 네. 당연히 포함이지만요. 그 외에 뭐 장애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 낭비벽이 너무 심해요. 그런 경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맞아요. 이런 게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 트러스티를 세워서 계속 그 금액을 관리를 하되 필요한 금액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신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유언장 내에 들어가는 네. 내용이죠.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겠죠. 신탁이라는 게.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재혼 가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새로 결혼한 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면 내 아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에게 남겨주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 spousal trust를 유언장 내에 넣어서 내가 죽고 나서 내 배우자의 살아 생전에는 집에서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되 내 아내가 죽고 나서는 남은 모든 자산이 내 자녀들에게 배분되도록. 그래서 그 아내분께서는 그 자산을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걸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묶어 놓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spousal trust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제가 배우자 그 부부 중에 한 분이랑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두 분의 인터레스트가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분은 재산을 보존하는 데 인터레스트가 있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의 또 다른 네, 자녀가 나눌 있을 수도 수 있기 있고 뭐. 때문에 제가 한 분만 만나 뵙고 이제 유언장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cohabitation agreement, marriage agreement를 꼭 작성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C에는 또 wills variation claim이라고 이따가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통해서 그런 배분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cohabitation agreement라든가 marriage agreement를 꼭 작성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네. 한국 패밀리한테는 네, 굉장히 많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적내지는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컴백을 하죠. 좀 네. 재밌는 얘기긴 한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